은행의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분기 말이 되면 연체율이 툭 떨어졌다가요. 분기 초가 되면 다시 연체율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라고 하면요. 10월에는 9월보다가 연체율이 올라가고요. 10월에는 11월 또 연체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가면 연체율이 뚝 떨어지고요. 왜? 부실채권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실채권의 정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은행 말입니다. 은행의 연화대출 연체율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43%입니다. 은행이 다거든요. 원화대출이고요. 0.43%면 제가 0.4%에서 0.5% 사이면 경고등이 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고등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등이거든요. 그런데 0.43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시장 이상한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대한민국에서 금융위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너무 앞서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PF 대출에 대한 어떤 충격도 있고요. 경제가 부양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합쳐지니까요. 시장에는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과거 지표하고 한번 볼게요. 2008년이나 2009년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2009년 2월에 말입니다. 1.67%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도 0.74%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졌을 당시 2013년 8월에는 1.13%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에 0.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0.43%라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2021년 보시는 것처럼 연체율이 0.25%, 2021년 12월에는 0.21%고요. 2022년 6월에는 0.20%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 연체율이 적었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거든 지금요. 2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2022년 6월에 0.202, 2023년 10월에 0.43이 됐다는 것은 금융위기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월평균 연체율을 보면 말입니다. 0.78입니다. 이게 0.78이라는 것은 2010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또 2013년에 최악의 상태가 있었던 남유럽의 재정위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0.78이거든요. 지금 0.43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신규 연체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위협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분기 초 지금 보면 7월이면 떨어집니다. 지금 분기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6월이 분기 말이네요. 그죠? 0.35로 떨어졌죠. 5월이 0.4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죠? 그러면 10월은요 0.43이잖아요. 11월은 0.43보다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12월은 부실채권을 떨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나 부실채권 규모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떨어내도요. 이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서 기업에 대한 위험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기업의 원화대출 연체율을 보면 0.4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22년 6월에는 0.22였거든요. 0.48까지 올라갔으니까 위험의 강도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기업 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연체율까지 폭등하니까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 2월에 2.31%보다는 현격히 낮습니다. 2013년 8월에 1.25%보다도 낮고요. 그러나 0.48이라는 숫자는 올 들어 최고치고요. 11월 달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물론 12월에 가면 또 연체율 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의 위협이 커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방점을 둬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위기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0.19%지만요. 중소법인은요 0.59%고요. 개인사업자는 0.51%입니다. 전체적으로 0.55%니까 경고등이라고 이야기했던 0.4에서 0.5를 다 넘어섰죠.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얼마나 많이 무너질 것인지는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지표라는 게 여러분 항상 선행이 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연체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연체만. 저는 여러분 결국 금융위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 거라면 결국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이 줄도산 내지는 줄폐업에 의해서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드립니다.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가계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7%. 이것도 말입니다. 올 들어서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에 0.38까지 올라갔다가 9월에 0.35로 떨어졌잖아요. 부실채권 정리하니까. 그런데 10월에도 0.37이 됐다는 것. 이것은 11월에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계원화대출 연체율이 2021년 12월에 0.16이었습니다. 0.16. 이게 계속해서 말입니다. 2021년 6월에 0.17, 2022년 6월에 0.17. 굉장히 가계원화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도 점차 이자 폭탄에 대한 위험성,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동시에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신용대출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0.71까지 올라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것은 0.25지만 신용대출은 0.71까지 올라가서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0.71이니까. 기업대출에 대해서는요.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거 문제 안 됩니다. 빚이 많더라도요.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여기에 만약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예기치 못한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위험 하나 터졌죠. 홍해발 물류 대란이 하나 터졌잖아요. 이거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하루에 1개 정도 되는 상선이 말입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 상선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예멘의 반군 후티의 공격을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예멘의 반군에게 지금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폭등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겸한다면 여러분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게 이게 시장에 가장 위험한 게 한번 터지는데 그 터지는 것이 말입니다. 터지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이 터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요. 블랙스완이 아니면 저는 더한 어떤 충격도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위기는 제가 봐서는 방금 바로 터지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터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가 힘들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블랙스완이나 혹은 현재 어떤 경제 위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춤추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다든가 유럽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